도련님, 꼭 붙잡고 계세요.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2살배기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두운 골목을 달리고 있었죠.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고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둘 다 죽을 테니까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본사 빌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그 정상에는 회장 한도영이 있었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었죠. 한도영 회장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2살배기 아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꼭 빼닮아 눈이 초롱초롱했죠.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저녁이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아빠 닮아서 똘똘하네. 여보, 당신 닮으면 고집도 세겠네요.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이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친형 한태준. 40살의 그는 동생이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을 단 하루도 인정한 적이 없었죠. 내가 형인데 왜 동생이 회장이야?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동생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그날부터 그의 마음속엔 독한 야망이 자라고 있었죠. 태준에게도 3살배기 아들 지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죠. 지혁아, 저 회사는 원래 우리 거야. 아빠가 꼭 되찾아 줄게. 3살짜리가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한편 회장 곁에는 2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서 최정호. 35의 냉철하고 유능한 남자였죠.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그룹의 기밀을 다루는 최측근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동생처럼 아꼈죠. 또 하나는 전속 운전기사 박만수. 30살의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은 없었지만 5년 넘게 회장 가족을 모시며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죠. 도윤이는 유독 만수를 좋아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혀 짧은 소리로 부르며 방긋 웃곤 했죠. 만수는 그런 도윤이를 보며 과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 최정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 무슨 일이십니까?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질 않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질 않나? 최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누군가 회장님을... 형이야.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어. 하지만 확신해. 최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만약 나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이를 부탁한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해야 해. 형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회장은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에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죠. 여기 유언장이 있어. 내 전 재산을 도윤이 앞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회장님, 단 조건이 있어. 도윤이가 성인이 된 후에만 상속받을 수 있어.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뒀어.
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정우야, 네가 도윤이를 지켜줘. 형한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회장 부부가 탄 차량이 산길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최정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이 예감하셨던 그 일이 결국 벌어진 거라는 것을.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기자들이 몰려왔죠. 그들 사이로 태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가엾은 내 동생. 태준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죠. 최정우는 그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2살배기 도윤이는 엄마 아빠가 왜 차가운 사진 속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들 틈에서 울기만 했죠. 만수가 아이를 안아달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떠났으니 내가 회사를 맡겠소.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죠. 이미 이 사진의 절반이 태준 편이었으니까요. 최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지만 도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태준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한성그룹은 한태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살배기 도련님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죠. 부모를 잃고 회사를 빼앗기고 남은 건 봉인된 봉투 하나,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 그곳엔 이제 한태준이 앉아 있었죠. 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원래 내 자리였어.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동생이 앉아있던 의자, 동생이 내려다보던 풍경. 이제 전부 자기 것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이죠.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고인이 되신 전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뭐야? 전 재산을 아드님 한도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지금 장난해? 그 애가 고작 2살이야.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그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이게 무슨... 그럼 내가 회장이어도 재산은 못 건드린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동생 녀석, 죽어서도 날 막는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은 홀로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유언장 때문에 재산을 가져올 수 없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라지면?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 태준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아이만 없으면 전부 내 거잖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비서 최정호를 불렀습니다. 최정호는 이제 새 회장 밑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였죠.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불러주셨습니까, 회장님? 정호, 자네 똑똑하지? 과찬이십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야. 내 동생 아들. 최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도윤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도련님? 그 호칭 이젠 필요 없어.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죠. 그 애가 거슬려. 회장님, 그게 무슨... 자네도 유원장 내용 알지? 그 애가 크면 전부 가져간다고. 최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처리해. 예. 그 애를 처리하라고. 최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고작 2살짜리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까?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뭐가 문제야? 사고로 위장하면 돼. 자네 똑똑하잖아.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서류 결제를 지시하듯 무심하게요. 부모도 사고로 죽었는데 아들도 사고로 죽으면 누가 의심하겠어? 최정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야.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지.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정호, 자네 지금 내 편 맞아? 그게... 아니면 죽은 동생 편이야? 회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호는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태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자네 뒷조사 자료야. 뭐라고요? 자네가 동생한테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인정 있는 사람이야. 태주는 봉투를 흔들며 말했죠.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 그러면 과거는 묻어줄게. 자네 자리도 보장하고. 최정호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줄게. 그 안에 처리해. 태주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봐. 최정호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련님을 지키라 하셨는데 저 혼자 어떻게...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박만수였죠. 만수는 2살배기 도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정호 비서님, 만수 씨. 최정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꼭 빼닮은 눈매. 이 작은 생명을 없애라고 최정호는 결심했습니다. 그 명령은 절대 따를 수 없다고. 하지만 거부하면 자신도 죽을 것이 분명했죠. 태주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을 데리고 사라지는 것.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최정호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남자. 10년 넘게 회장 가족 곁을 지킨 사람. 만수 씨. 예. 오늘 밤 시간 있으십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정호는 만수를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구석,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곳이었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품에는 잠든 도윤이가 안겨 있었죠. 만수 씨,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불러서.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님? 최정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 회장이 도련님을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 원장 때문입니다. 최정호는 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죠.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전 재산을 도련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도련님만 없으면 재산이 자기 것이 되니까요. 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안에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만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2살 배기. 세상 모르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저도 그 명령은 못 따릅니다. 최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저도 죽습니다. 새 회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하 주차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최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련님을 데리고 떠나주십시오.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최정호는 봉인된 봉투를 만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도련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열지 마시고요.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죠. 비서님은요? 저는 남아야 합니다. 최정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안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뭘 하는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도윤이를 지켜줘. 그 말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수 씨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을 빼닮은 눈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봐온 아이였죠. 만수 아저씨. 혀짧은 소리로 자기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최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최정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최정호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만 연락하십시오. 평소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만수는 쪽지를 받아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됩니까? 오늘 밤입니다. 최정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요. 만수의 표정이 굳었죠. 자정이 넘으면 본사 CCTV 점검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수 씨. 최정호가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면.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죠. 셋 다 죽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정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비가 올 겁니다. 예. 일기예보에 밤부터 비라고 했습니다. 도련님 젖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만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비서님도 조심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잘 부탁드립니다. 최정호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회장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도련님, 건강하게 자라십시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만수는 아이를 안은 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정호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만수 씨 손에 달렸습니다. 최정호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그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충신인 척 태준 곁에 남는 것.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한편 만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두 방울.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품에서 등으로 옮겨 업었습니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 머리 위로 덮어주었죠. 도련님, 꼭 붙잡고 계세요. 잠결에 아이가 만수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만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30년 전속 운전기사가 2살배기 도련님을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 만수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밤새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옷은 완전히 젖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요, 도련님. 만수는 골목과 골목을 누비며 큰 길을 피했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울 외곽의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젖은 돈을 꺼내 시외버스 표를 샀죠. 행선지는 아무데나 상관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일 먼 데로 주세요. 매표소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아이를 업고 서 있었으니까요. 강원도 쪽 막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 주세요. 만수는 표를 받아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텅 빈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죠.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은 재킷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좀 쉬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죠. 만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도 작은 월세방도 모든 걸 버리고 온 거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한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비상이 걸렸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의 집무실로 경호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도윤 도련님이 사라졌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어젯밤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운전기사 박만수도 함께 사라졌고요.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정호, 최정호 당장 들어와. 최정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네가 시킨 거 아니야? 태준이 다가와 최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녀석이 그 운전기사한테 시킨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내내 본사에 있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그랬어?
그 미천한 운전기사 혼자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주는 최정호를 밀쳐냈습니다. 당장 찾아. 전국 방방곡곡 뒤져서라도 그 애를 찾아와. 예, 알겠습니다. 최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만수 씨, 잘 도망치셨군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시간을 버는 겁니다. 최정호는 수사팀을 이끌고 형식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지역을 뒤지고 잘못된 정보를 흘렸죠. 목격자가 부산 쪽에서 봤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시간은 흘러갔죠. 태주는 분노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2살짜리 애 하나 못 찾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수색하겠습니다. 됐어. 그냥 죽은 걸로 처리해. 태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2살짜리가 혼자 살아남겠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했겠지. 태주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이는 죽었다.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 재산은 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색은 흐지부지 끝이 났죠. 하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만수는 작은 단칸방을 얻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뛰었죠. 2살배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공사판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야? 제 조카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저씨 일 끝나면 밥 먹으러 가요. 응, 만수 아저씨. 아이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아저씨를 기다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만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이 흙바닥에 앉아 있다니. 회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지만 아이는 웃었습니다. 아저씨, 나 배고파? 그래요, 밥 먹으러 가요. 만수는 아이 손을 잡고 싸구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만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아저씨가 여기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알아요. 알아요. 만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줘야겠다고.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로. 그날부터 만수는 아이를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응? 앞으로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아빠? 그래, 아빠.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아빠야? 응. 이제부터 나는 내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도련님을 제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죠.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단칸방. 만수와 도윤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아파트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2개, 3개씩 일을 겹쳐서 해도 생활은 빠듯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 가? 응, 도윤아.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짜장면? 그래, 짜장면.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주머니 사정은 라면 한 봉지도 빠듯했죠. 그래도 약속은 지켰습니다.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을 사들고 들어왔죠. 와, 짜장면이다.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이 아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죠. 아빠, 나 엄마는 없어?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 올 질문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는 만수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아, 내 엄마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사고? 응. 그래서 아빠 친구분이셨던 내가 너를 데려와 키운 거야. 도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도윤아. 나는 내 진짜 아빠야. 피는 안 섞였어도 진짜 아빠야. 도윤이는 만수에게 안겼습니다. 나도 아빠가 진짜 아빠야. 그 한마디에 만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중학생이 된 도윤이는 반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뛰어났죠. 선생님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도윤 학생은 정말 대단해요. 집에서 따로 과외 받나요? 아니요. 그냥 혼자 공부해요. 만수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외는커녕 학원비도 없었으니까요. 도윤이는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긴. 아빠가 번 돈으로 밥 먹고 학교 다니잖아. 그거면 충분해. 도윤이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죠. 고등학생이 되자 도윤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었죠. 아빠, 이번 달 월급 받았어. 생활비 보태. 뭔 소리야. 내 용돈에. 아빠가 더 필요해. 받아. 도윤이는 봉투를 만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만수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죠. 아들한테 돈을 받다니.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당당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줄 거야. 도윤아, 두고 봐. 꼭 그렇게 할 거니까. 만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죠. 만수는 아들을 서울로 보내며 울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방학 때 내려올 건데. 알아. 그래도. 아빠도 건강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도윤이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도윤이는 한 번도 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었죠. 번 돈은 절반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만수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났죠. 아빠, 용돈 보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야, 내가 써. 왜 나한테 보내? 아빠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도윤이는 32살, 만수는 60살이 됐죠. 어느 날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취업했어. 뭐? 정말? 응, 대기업이야. 서류랑 면접 다 붙었어. 만수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대기업이라니. 아빠, 첫 월급 타면 뭐 해줄까? 아이고, 됐어. 내가 취업한 것만으로 충분해. 만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30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이제 아들이 자리 잡으면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다. 근데 아빠, 회사 이름 들어볼래? 그래, 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그룹이야. 한성그룹. 만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바들바들 떨렸죠. 한성그룹. 30년 전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곳. 도윤이의 친아버지가 세운 회사. 그리고 도윤이를 죽이려 했던 자가 지금도 있는 그곳. 아빠, 왜 말이 없어? 아니, 잘 됐다. 축하한다. 만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방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거기만은 안 돼. 만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서랍. 그 안에는 갈색 봉투가 있었죠. 붉은 봉인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이를 막아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30년간 묻어뒀던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입사 서류를 정리하러 온 거였죠. 만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회사. 다시 생각해봐라. 응? 왜? 도윤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취업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다른 회사도 많잖아. 만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굳이 거기 안 가도 되지 않겠냐? 아빠, 거기가 어딘 줄 알아? 한성그룹이야. 대한민국 10대 기업이라고. 알아. 아는데. 신입 공채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 거기 붙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도윤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근데 왜 갑자기 다른 데 가래?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거기는 내 친아버지가 세운 회사다. 그리고 내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다.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유가 뭔데? 그냥. 거긴 안 돼. 그냥이 뭐야? 말이 돼? 도윤이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그 회사에 대해 뭘 알아? 평생 공사판이랑 경비실에서 일했잖아. 그 말에 만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눈에 자기는 그냥 무식한 막노동꾼이었죠. 도윤아, 아빠 말 좀 들어. 아빠, 나 32이야. 어린애 아니라고. 도윤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은 없어. 나갈 거야.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도윤이는 입사를 강행했습니다. 만수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죠. 박도윤, 오늘부터 새 인생이다. 잘하자. 한성그룹 본사 빌딩.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로비에 들어서며 감탄했죠. 와, 진짜 크다. 신입사원 교육장에는 도윤이 외에도 수십 명의 동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인사팀 담당자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장님께서 직접 신입사원들을 격려하러 오십니다.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죠. 회장님이 직접 온대. 한지혁 회장님? 젊은 회장님이시잖아. 도윤이도 궁금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지혁. 33세의 젊은 회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교육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한지혁이었습니다. 33이라기엔 눈빛이 날카롭고 인상이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들이 줄줄이 따라왔죠. 회장님 납시셨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역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교육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신입이 몇 명이야? 47명입니다, 회장님. 47명? 뽑아봤자 절반은 잘릴 텐데. 지역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역이 천천히 교육장을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듯 바라봤죠. 도윤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넌 뭐야? 신입사원 박도윤입니다, 회장님. 박도윤? 스펙이 뭔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요즘 서울대가 흔해 빠졌지. 지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은? 도윤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십니다. 경비 일하시고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역의 눈썹이 올라갔죠. 경비원 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예, 회장님. 도윤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은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네. 경비원 아들이 재벌 회사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는 돌아서며 수행원에게 말했죠. 저 친구 이름 기억해둬. 첫 번째 구조조정 명단에 올려. 도윤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킬 순 없으니까요. 지역이 나간 뒤 옆자리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런 말 듣고도 참네. 어쩔 수 없지. 신입인데. 근데 회장님 진짜 별로다. 저러고 회장이래. 쉿, 조용히 해. 그때 교육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백발이 섞인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인사팀 담당자가 급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사장? 신입사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앉아요, 앉아. 괜히 일어나지 말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회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나는 최정호 사장이에요. 회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죠. 최정호. 65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비서였던 그 청년이 이제 사장이 된 것이었죠. 그는 30년 동안 태준 밑에서 충신인 척 버텨왔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면서요. 최정호가 신입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좀 거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입사원들이 움찔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능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최정호의 눈이 잠시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낯익은 눈매. 최정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신입사원이 많으니까 그냥 착각이겠지. 열심히들 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최정호가 나가고 교육이 재개됐습니다. 도윤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장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아빠가 평생 경비 일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나는 꼭 성공해서 아빠를 편하게 해드려야 해. 그날 밤 도윤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첫날 잘 끝났어. 그래, 회사는 어떻더냐? 좋아. 근데 회장이 좀 이상해. 회장이? 만수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응, 말이 좀 거칠어. 근데 사장님은 괜찮은 분 같아. 사장? 이름이 뭔데? 최정호 사장님. 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니다. 아무것도.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정호.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구나. 만수는 낡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꺼내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30년간 닫아뒀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신입사원 중에서 가장 성실했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고 안 맡은 일도 도맡아 했죠. 선배들 사이에서 도윤의 평판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박도윤 신입 일 잘하더라. 야근도 군말 없이 하고 요즘 신입 중에 보기 드물어. 하지만 회장 한지혁의 눈에는 그게 거슬렸습니다. 첫날 경비원 아들이라고 비웃었던 그 신입. 잘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참관하는 자리였죠. 지혁이 회의 중간에 갑자기 도윤을 지목했습니다. 거기 신입. 박도윤. 예,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내가 작성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지혁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바닥에 던졌죠.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 숙제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도 눈치만 봤죠. 다시 해와. 오늘 자정까지. 회장님, 그 보고서는 팀장님 검토까지 마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해 안 돼? 지역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답해.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죠. 여기서 대들면 끝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저건 너무하잖아.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하얘졌는데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이나 하자. 자정까지 다시 써야 하니까.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야근하는 도윤을 본 선배가 혀를 찼죠. 저 보고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회장님이 괜히 트집 잡은 거야. 알아요. 그래도 시키면 해야죠. 너 진짜 독하다. 선배가 떠나고 도윤은 홀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 보고서를 완성하고 메일을 보냈죠.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정호 사장이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사장님,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류 가지러 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최정호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 때 일 들었어요. 아, 그게 회장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원래 보고서 잘 썼더라고. 도윤은 놀랐습니다. 사장이 신입 보고서까지 챙겨본다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마워할 거 없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최정호는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자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예. 아니, 착각이겠지. 들어가요. 최정호가 떠나고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봤다니 무슨 말이지? 그 후로도 지역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도윤을 지목해 망신을 줬죠.
경비원 아들이 회의에 왜 있어? 나가서 커피나 타와. 박도윤, 이 서류 복사 500부. 1시간 안에. 야, 거기 신입.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신입사원한테 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청소까지 했죠. 불평 한마디 없이요. 동기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윤아, 너 왜 그렇게까지 참아? 신고해.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회장인데. 그래도 난 이 회사에서 버텨야 해. 아빠한테 약속했거든.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첫 월급 타면 아빠 용돈 드리기로 했어. 그때까지는 절대 안 잘려. 최정우는 그런 도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티는 청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을까? 회장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설마. 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와 함께 사라진 뒤 다시는 소식이 없었죠. 그냥 내 착각이야.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정우는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죠. 전등은 다 껐는지, 문단속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신입사원들 자리를 지나가다가 도윤의 책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서류, 펜꽂이, 달력,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최정우는 무심코 그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죠. 청년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늙은 남자는 최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 얼굴, 30년이 지나 주름이 가득하고 백발이 됐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박만수, 그날 밤 도련님을 업고 사라졌던 그 운전기사. 최정우는 액자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럼 이 청년은 설마 도련님? 최정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그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 살아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건가? 최정우는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살아계셨군요. 도련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다.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도련님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최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죠. 늙은 박만수와 젊은 도윤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 내리던 밤, 아이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만수의 뒷모습. 살아계셨구나. 최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최정우는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박도윤 사원의 인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박도윤, 나이 32세, 가족관계 부박만수, 주소 강원도 군면. 최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도윤, 32살이면 30년 전에 2살. 나이가 맞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박만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최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주말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새벽같이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3시간 거리.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산골 마을에 도착했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최정호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서 멈췄죠. 낡은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여기가 만수의 집이었습니다. 최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이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누구? 만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죠. 최정호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최정호였습니다. 만수 씨,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설마, 정호, 비서님? 예, 저 최정호입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님, 살아계셨군요. 만수 씨야말로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서, 쭉 여기서 살았습니다. 두 남자는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30년의 세월이 눈물에 담겨 흘러내렸죠. 만수가 최정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살림살이라곤 낡은 옷장과 밥상, 작은 TV가 전부였습니다. 최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사셨구나. 도련님을 지키느라. 비서님 앉으세요. 만수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회사에서 봤습니다. 최정호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을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를 보셨습니까? 예.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셨더군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렸습니다. 거긴 안 된다고. 근데 그 애가 안 듣더라고요. 왜 말리셨습니까? 그 악마가 아직 거기 있잖습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준, 그 인간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병들어서 요양 중이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회장이라면서요? 한지혁, 아버지보다 더한 놈입니다. 최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자식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만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뭐라고요? 경비원 아들이라고 비웃고 온갖 자비를 시키고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만수 씨, 최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 붉은 봉인. 3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비서님이 주신 그대로요. 최정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 만수 씨,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최정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태준이 죽인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최정호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지시서, 당시 정비사 진술서, 태준의 비자금 내역. 이걸 어떻게 충신인 척 그 악마 곁에서 버텼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최정호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 씨,
도련님은 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비서님,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 애는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자랐어요. 친부모가 재벌이었다는 것도 살해당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먼저 도련님께 말씀드려야겠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말해야죠. 알겠습니다. 최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비서님, 만수가 최정우를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버티시느라 힘드셨죠? 최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수 씨도 도련님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마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서로의 방식으로 회장님의 유지를 지켜왔다는 것을. 최정우가 떠나고 만수는 홀로 방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죠. 도윤아.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겠구나.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내려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손에는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빠, 나왔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아빠, 이거. 첫 월급 선물. 도윤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만수가 열어보니 따뜻한 겨울 패딩이었죠. 이게 뭐야? 비싼 거 샀네. 아빠가 겨울마다 추워하잖아. 이번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 만수는 패딩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빠,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니다. 고맙다. 만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마음이 숨어 있었죠. 오늘 말해야 한다. 저녁을 먹은 뒤였습니다. 만수가 도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잠깐 앉아봐라. 응? 왜? 도윤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빠,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다. 만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죠. 붉은 봉인이 찍힌 낡은 봉투.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30년 동안 숨겨왔던 거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들으면 충격받을 얘기다. 그래도 들어야 해.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아빠, 그건 알아. 어릴 때 말해줬잖아. 내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그것도 거짓말이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친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해당한 거다. 뭐?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윤아, 내 친아버지는.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그룹? 그래. 내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 내 친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30년 전 내 친아버지 한도영 회장님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어.
하지만 진짜는 달랐지. 그럼 누가? 회장님의 친형 한태준. 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인간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동생 부부를 죽인 거야.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까지 죽이려 했어. 나를? 회장님이 유언장을 남겼거든. 전 재산을 너한테 상속한다고. 만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 유언장이야. 30년 동안 내가 지켜왔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붉은 봉인. 낡았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흔적. 태주는 비서한테 너를 없애라고 명령했어. 비서요? 최정호. 지금 한성그룹 사장이야. 도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최정호 사장. 회사에서 자기를 챙겨주던 그 사람. 근데 정호 비서님은 회장님의 충신이었어. 그 명령을 거부했지. 그래서요? 나한테 너를 맡겼어. 도망치라고. 만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 내리던 밤이었다. 나는 2살짜리 너를 등에 업고 도망쳤어.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봤던 장면. 비가 쏟아지는 밤. 누군가의 등에 엎여 달리던 기억. 꿈이 아니었구나. 진짜 있었던 일이었구나. 미안하다, 도윤아.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친부모가 살해당했다고. 내가 재벌 후계자라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친아버지 회사라고. 아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뭘 믿어야 해? 다 사실이야. 하나도 거짓말 아니야. 만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비서님이 30년 동안 증거를 모아왔어. 태준이 회장님을 죽였다는 증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실을 밝혀야지. 만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지. 도윤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아버지. 이 봉투를 남기며 무슨 마음이었을까? 아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회장. 한지혁이잖아. 응. 태준의 아들이야.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경비원 아들이라고 비웃고 온갖 수모를 줬어. 알아. 정호 비서님한테 들었다. 그 인간이 내 아버지 원수의 아들이었어? 도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아빠, 나 그 회사 안 그만둘 거야. 뭐? 끝까지 가볼 거야. 부모님 억울함 풀어드릴 때까지.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꼭 빼닮은 눈빛. 32년 전 품에 안겼던 2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도윤아. 아빠 고마워. 도윤이 만수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목숨 걸고 지켜줘서 고마워. 도윤아. 아빠가 내 진짜 아빠야. 피가 안 섞여도 아빠야. 만수는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다음 날 도윤은 최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저 박도윤입니다. 도윤 씨, 아버지한테 다 들었습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30년간 훔쳐온 것들, 다 되찾겠습니다. 최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들으셨습니까?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사회요? 거기서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며칠 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 이사회 소집에 다들 웅성거렸죠. 갑자기 무슨 일이래? 사장님이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셨대. 회장님은 오시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혁이 들어왔죠. 검은 양복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열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안건이 있어서요. 최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혁은 자리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빨리 끝내. 바쁘니까. 임원들이 모두 착석했습니다. 최정우가 회의실 앞으로 나갔죠.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 무슨 말이지? 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 소리야? 헛소리 말고 본론이나 얘기해. 본론입니다, 회장님. 최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이 아니시죠? 회의실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금 뭐라고 했어? 한지혁 씨는 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닙니다. 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태준도 마찬가지고요. 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미쳤어?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정우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떠올랐죠. 이건 30년 전 고 한도영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도영,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회장.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정우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한도영은 전 재산과 한성그룹 경영권을 외아들 한도윤에게 상속한다.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한도윤? 그 애는 30년 전에 죽었잖아. 죽지 않았습니다.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죠. 신입사원 박도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신입사원 아냐? 박도윤? 경비원 아들이라던. 지혁은 도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저놈이 회장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최정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가 떠올랐죠. 박도윤 씨와 고 한도영 회장님의 DNA 일치율 99.9%.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 조작 아닙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2살 때 이 회사에서 도망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무슨 헛소리. 헛소리 아닙니다. 최정우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30년 전 브레이크 조작 지시서입니다. 한태준 씨 서명이 있죠. 또 다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당시 정비사의 진술서입니다. 태준 씨 지시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최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도영 회장님 부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살해?
30년 전 그 사고가 살인이었다고? 그리고 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최정우가 회의실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이 들어왔죠. 백발의 쭈글쭈글한 얼굴. 한때 이 회사를 주물렀던 사람. 한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끌려와 영문을 몰랐죠. 여기가 어디야? 한태준 씨. 최정우가 태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동생 한도영 회장님을 죽이셨죠? 태준의 눈이 떨렸습니다. 뭔 소리야? 그리고 2살짜리 조카까지 죽이려 하셨죠. 최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한테 직접 명령하셨잖습니까? 아이를 처리하라고.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부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최정우가 돌아섰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죠. 도련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도련님. 그 호칭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섰죠. 30년 전 아버지가 섰던 바로 그 자리. 도윤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박도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2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죽을 뻔했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2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죠. 박만수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주름진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저를 업고 도망치셨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 내리는 밤 2살짜리 저를 등에 업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치셨습니다. 만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저에겐 진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죠. 그 애는 죽었어. 30년 전에 죽었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태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태준은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윤의 눈, 30년 전 죽인 동생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도영이. 태준의 입에서 동생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유령이야. 유령이 온 거야. 유령 아닙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조카입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나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헛바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꺾이며 기절했죠. 아버지. 지역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죠. 한지혁 씨,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야? 비켜. 한태준 씨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한 거라고.
지역의 비명 같은 외침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죠. 임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간 섬기던 회장이 사기꾼이었다니, 살인자의 아들이었다니,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최정우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도윤 도련님께서 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선언합니다. 그가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이었죠. 최정우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겼던 2살짜리 아기. 이제 당당한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도련님. 최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30년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 뒤에서 만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30년간 숨겨진 진실, 드디어 세상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전 회장 한태준, 30년 전 동생 살해 혐의로 검찰 조사, 한지혁 회장, 공범 혐의 및 횡령 의혹까지. 기자들이 한성그룹 본사 앞에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한태준 씨가 정말 동생을 죽였습니까? 30년간 숨겨진 후계자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정우는 묵묵히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0년간 쌓인 비리가 하나씩 드러났죠. 한태준의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생 부부 살해교사, 유언장 은폐, 회사 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배임 및 탈세. 검찰은 태준의 병실을 급습했습니다. 태준은 병상에 누운 채 체포됐죠. 한태준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회장이야. 내가 회장이라고. 헛소리만 중얼거렸죠.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지혁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거기에 본인의 횡령까지 덧붙여졌죠.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지역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죠. 한지혁 씨 명의 해외 계좌에서 300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됐고요. 지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할 말이 없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지혁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역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회장이야. 이 회사는 내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훔쳐온 자리,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된 거죠. 며칠 뒤 한성그룹 본사였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모였죠. 이번엔 도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도윤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예. 도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죠. 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한도영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한도윤 님이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최정우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회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죠.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엔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공사판에서 일하던 아버지, 밤늦게 경비실에서 졸던 아버지, 자기 밥은 굶으면서 아들 학비를 마련하던 아버지. 도련님? 최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회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회장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후계자가 회장을 안 한다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정우도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아버님의 뜻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지켜준 건 이 회사가 아닙니다. 도윤이 회의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수가 구석에 서 있었죠. 낡은 점퍼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늙은 아버지. 제 인생을 지켜준 건 저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오직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박만수 씨의 아들로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오신 분이잖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충신인 척 버티면서 진실을 밝힐 날만 기다리셨죠. 최정우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 30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압니다. 도윤이 최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님이 지키신 겁니다. 사장님이 이어가 주세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악마 같은 태준 밑에서 이를 악물고 버틴 30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보낸 30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도련님, 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친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도윤아, 나 배고파.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싶어.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거부하고 재벌 회장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랑 라면 먹으러 가겠다는 아들. 이 바보 같은 놈아. 만수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런 걸 버리고 나한테 와. 버린 게 아니야. 도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더 소중한 걸 선택한 거야.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죠. 돈보다 권력보다 가족을 선택한 청년.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최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빠 회사 경비로 채용해 주실 수 있어요? 최정우는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렸죠. 재벌 후계자 아버님을 경비로요? 아빠가 경비 일밖에 못해서요.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수가 아들의 등을 때렸습니다. 아, 내가 언제 경비 일밖에 못한대. 아빠 사실이잖아. 이 녀석이. 두 부자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30년간 무거웠던 공기가 한순간에 풀렸죠. 최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은 최정우 회장 체제로 안정을 찾았죠. 태준과 지혁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준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형을 살기도 전에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평생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까지 죽였던 사람. 그의 말년은 비참했죠. 지역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회장이라고. 이 회사는 내 거야. 법정에서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30년간 훔쳐온 것들. 결국 전부 토해내게 됐습니다. 한편 도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약속대로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됐지만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도윤 씨, 퇴근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일상. 그게 도윤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만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정우는 도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만수를 한성그룹 본사 경비로 채용했죠. 만수 씨,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긴요. 도련님 아버님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냥 경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네, 편하게 하세요. 만수는 매일 아침 본사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젊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아무도 그가 재벌 후계자의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만수는 그게 좋았죠. 최정우만 가끔 찾아와 차 한잔 나누곤 했습니다. 만수 씨,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회장님은요? 저도 덕분에요. 두 노인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전 비 내리던 밤, 아이를 맡기고 헤어졌던 두 사람. 이제는 이렇게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려? 제 아들. 아니, 도련님 지켜주셔서요. 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 건 만수 씨예요. 저는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만수 씨의 30년도 힘들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도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죠. 결혼을 한 겁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도윤의 과거를 알고도 그를 사랑해준 여자였죠. 도윤 씨가 재벌 후계자였대요? 응. 근데 거부했어. 왜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맞아. 근데 그 바보가 좋아서 어떡해.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좋은 날인데. 기뻐서 그래, 이 녀석아.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키워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도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 한마디에 만수는 더 크게 울었죠.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만수에게는 손주가 생긴 겁니다. 아빠, 이름 지어줘. 내가? 응. 아빠가 지어줘. 만수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32년 전 등에 업고 도망쳤던 도윤이도 이랬었죠. 도연이? 도연? 응. 한도연. 만수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내 아버지 이름이 한도영이었잖아. 그 도자를 물려받아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내 친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도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도윤의 작은 집 마당. 만수가 손주 도연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아내가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연이가 만수의 볼을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만수도 따라 웃었죠. 그래, 우리 도연이. 도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 행복하지. 만수가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딨겠냐?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날 살려줬으니까. 만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비가 쏟아지던 밤. 2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둠 속을 달리던 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도윤아. 응? 그날 도망친 건 말이다. 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킨 거였지.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이 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따뜻했죠. 아빠, 나도 아빠 같은 아빠가 될게. 뭔 소리야? 도연이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만수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손주가 다시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차를 건네며 말했죠.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작은 마당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아니었고 수천억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당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물. 만수는 손주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하늘 어딘가에서 한도영 회장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고.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 아이를 지킨 운전기사.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 아들.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